기준이 없으면은 주가가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높은 수준에 더 사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저평가됐는데 이럴 때는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저평가됐는데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 기준을 마련해 놓고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오랜만에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셨는데 예.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뭐 해주신다면. 뭐 여러 언론에 칼럼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내년이 가까워지니까 또 네.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요새 기업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에 작년 4월이었나요? 저 처음 이렇게 인사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교수님이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하셨는데 이제는 엄청 그 유튜브도 잘 되시고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 그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매주 뭐 새로운 주제를 내가지고 공부를 또 해가지고. 네. 그냥 워낙 근데 기반이 엄청 탄탄하시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그 교수님께서 감수하신 책이 하나 있는데 예. 그 책의 제목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혼돈 속의 질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혼돈 속의 혼돈이야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책이 무슨 책이에요?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뭐 주식시장은 늘 혼돈일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게 1688년에 쓴 책입니다. 1688년이요. 네. 3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네. 네,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최초의 그 증권시장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조셉 드라 베가 이름도 그렇습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네네. 직접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5번이나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좋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네. 네, 그러면서 300년 전에 쓴 책인데요. 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투자 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책을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도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고 할 때마다 어제 뉴스도 옛날 뉴스 같고 오늘 뉴스만 막 중요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세상이 계속 그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런데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는 행태, 하는 짓이 어떻게 똑같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 형태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게 비슷한가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네. 그냥 점잖게 이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누리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많이 다룬 게 좀 투기꾼들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투기꾼들.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놓고 네네.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정확하게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300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 변하질 않네 그냥.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이 책 그 출판사 대표하고 제가 2006년에 그 프로로 산다는 거 책을 냈거든요. 네. 그때 그 부끄러운 자서전인데 그분이 그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고 그래가지고 2006년에 책을 썼어요. 2006년에요. 네. 그러니까 책 쓴 지 오래됐죠. 거의 20년 돼가네요. 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다시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책이 좋은 책이 있다. 읽어보고 감수의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감수의 글을 서문에 몇 페이지 써주는 네네.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가 지켜야 할 한 4가지 원칙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원칙에 보니까 첫 번째가 주식을 사라 팔아라 투자 조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을 보면서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지금 유튜브 하면서 어쨌든 사라 팔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첫 번째 수칙이 절대로 누구에든지 주식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조언하지 말라. 통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으로 한 조언이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전화 이사님이나 뭐 주식 방향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사라 팔라는 이야기를 안 하도
네. 방향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방향이라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뭐 참고로 하시고 투자자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어떤 때는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참 그 보기 쉽지 않은 댓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 주식 방향을 이야기해야 될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교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교수님 유튜브 채널 가면은 다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투자 조언이긴 하지만 뭐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투자 행태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고 배워야 될 점, 익혀야 될 점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있는 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책 얘기는 간단히 이렇게 할까요? 예, 아니면 이 책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두 번째 수칙이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겨라. 놓친 이익에 대해서 최근에 그 2차 전지 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저도 팔았는데 네. 이익 많이 났다고 팔았는데 네. 그 2배 더 올라버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안타까워지는 하나 안 했습니다만. 음. 예, 근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익은 챙기기는 챙겨야 되죠. 제가 뭐 강화도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예, 싹을 심었고 꽃 피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거든요. 싹을 시고 꽃 피고 열매를. 네. 근데 열매 딸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안 따면은 그 열매 썩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최근에 감을 땄는데 네. 뭐 물론 까치밥이라 감 몇 개 남겨놨습니다. 새들 먹이라고.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먹기 전에 새가 다 먹어 쪼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시장에서도 네. 물론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겠지만은 이익을 챙길 때는 좀 챙겨야 된다.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네.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은 뭐 이익 챙기고 그 이상 넘어가더라도 안타까지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수확할 때 수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이 책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인 네. 놓친 이익.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예, 예. 챙길 수 있는 건 챙길 수 있을 때 좀 챙겨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판 거를 누가 샀으면 그 사람도 좀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팔아라.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책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올해 시장을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셨다가 중간쯤에 조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 약간 톤 다운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4분기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오르고 내린 시기를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5월까지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비중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교수님이 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제가 투자하는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 할 때는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 네. 제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는 이제 5월달에 네. 거의 다 현금화했어요. 예, 그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그 10월 말 들어서 지금 주식을 이제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예, 제 투자 방법, 일치하시는 거죠. 일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뭐 제가 산다고 여러분한테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예, 제가 그 주가를 볼 때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주가를 봅니다. 근데 명목 GDP가 올해 2.5% 성장하더라도요. 적정 주가 3천 정도가 나와요. 물론 지금 3천 갔다는 거 아닌데 우리 네.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다음에 제가 그 통계 기법 HP 필터라고 하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2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 줄이고요. 밑으로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입니다. 근데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5월, 6월 이 무렵에는 코스피가 한 1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평균 수출액이 발표됐습니다만은 10월 수출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26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거로 평가해 보니까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면 16% 정도 거꾸로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 이상 고평가되면 주식 비중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10% 저평가되면 지금 16%나 저평가됐거든요. 이럴 때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권유하고요. 사실 저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게 GDP도 얘기해 주셨지만 수출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코스피랑 상관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높나요? 네. 뭐 우리 경제에서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제가 모든 경제 변수하고 다 상관계수를 구해보는데요. 네.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수출 코스피 상관계수가 높은 게 그렇게 높은 게 없습니다. 상관계수 가장 높군요. 0.86 정도 나와요. 네. 그거는 시차가 있는 건 아니고 동행. 시차는 좀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주가가 좀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러니까 2개월 전 코스피하고 네. 이번 달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0.86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간에는 0.85예요. 비슷하네요. 같은 그러니까. 기간도 거의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그것 가지고 코스피가 제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2021년 그 4월에는 무려 그 40%나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3,300 넘었을 때였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작년 9월에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18% 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일평균 수출은 좀 늘어나고 또 코스피가 2,300가니까요. 지난 10월 말 기준 한 16% 저평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주식 비중 늘리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일평균 수출이라는 거고 그 수출 지표에 비해서 일평균 수출이라는 거는 그냥 수출이 되는 거니까 그게 막 변덕스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변덕스러우니까 그걸 좀 활용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모형으로 네. 예측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예측하는데요. 예측 오차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 훨씬 낮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하고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일평균 수출을 예측하는 방법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타임 시리즈 모델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렌드를 그냥 가져가니까 그죠?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주가보다는 쉽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어떤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면은 경제 변수 방향이 바뀐대요.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모든 경제 변수에서는 과거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트렌드를 아주 잘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타임 시리즈 뭐 이런 경제 교과서를 보면요, 이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학인데 또 예술이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 데이터가 좀 미래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같은 모델로 하는데도 과거 시점을 2000년으로 하느냐, 2010년으로 하느냐, 모델을 같이 구성해 놨어도 모델 설정 기간에 따라 가지고 전망치가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점을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술이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하시면 이제 수출을 예상할 수 있고 예상한 것을 이제 주가에도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0.8 정도면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 우리나라 국내 수출 같은 거는 해외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뭐 워낙 이게 쪽집게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매월 1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고요. 그러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도 발표되고요. 우리 수출을 보면은 우선 국가별, 지역별로 수출이 있죠. 미국으로 수출이 우리가 잘 됐으면 미국 경제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으로 수출 그동안 부진했거든요. 중국 경제 안 좋았죠. 네네. 그리고 품목별로 수출을 제일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자동차 수출 잘 됐고 특히 반도체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월 보니까 수출이 5% 증가했는데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중국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반도체가 정말 부진했거든요. 네네. 근데 반도체가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 데이터를 만들어주시는 이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 정말 진짜 부지런하시고 막 휴일에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관세청 뭐 고위 공직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음 날 매월 말일까 지난달 통계를 1일 날 발표되니까 그 전날은 밤새워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주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시고 할 때 쓰시는 지표가 GDP가 있고 수출 있다고 말씀해 그다음에 주셨는데 M2 유동성. 유동성이 또 있죠. 예. 네. 유동성은 좀 요새 어때요? 유동성 가지고 평가할 때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때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의 58%.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평균에서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아하.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아하.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가소평가됐다. 음흠. 네, 그런데 2021년 그 4월, 6월 무렵에는 한 평균이 58이었는데 66%까지 올라갔어요. 아하. 네, 그런데 작년 9월에 5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52 정도, 4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에 비해서도 뭐 저평가됐다. 뭐 유동성에 그런 것 비해서도 저평가돼 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 2021년 고점을 형성했을 때도 그때도 유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많은 유동성에 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반대로 유동성 상황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좀 저평가된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특징이 유동성이 좀 증가세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하,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2001년,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금리 0.5%까지 내리고 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M2 증가율 한때 13%까지 갔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2.7%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주 미미하게나마 증가율이 이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 아,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도 증가하는데 시가총액이 그 유동성에 비해서 과거 평균보다 낮으니까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GDP, 수출, 유동성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요즘엔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것도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예, OECD 경기 선행주 정말 그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주가가 한 달 후에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OECD 선행지수, 한국 선행지수가 올 2월을 정점을 치고요. 올 바닥을 9월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10월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요. 뭐 10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1개월 혹은 2개월 선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OECD 한국 선행지수는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는데 네. 통계청 거는 그해 6월에 정점을 쳤어요. 그리고 OECD 선행지수가 올해 2월에 저점을 쳤는데 통계청 거는 4월에 저점을 쳤거든요. 딱 이게 차이가 한두 달 정도 차이가 예. 나네요. 그래서 통계청 것보다는 그 OECD OECD 가? 거를 더 빨리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는데 아, OECD 거는 그달 첫째 주에 지난달 걸 발표하거든요. 그렇군요. OECD 걸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예.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좀 사놓고 언제 오를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사놓고 좀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저평가 영역 뭐 그런 경제 변수로 보면 10% 20% 저평가됐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가면은 거의 추세에 거의 접근해 가니까. 맞아요. 근데 이 저평가돼 있을 때 살 수 있으려면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이익이 났을 때 좀 팔아놔야 좀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돈이 없다. 지금 이미 주식 들고 있어서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렇죠. 이럴 때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주가가 오를 때는 또 계속 계속할 오를 것 것 같고, 같은 느낌이 그죠? 들고 떨어질 때는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저 나름대로 일평균 수출, 유동성, 뭐 HP 필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그런 게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런 기준에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10% 2로 벗어나면은 그냥 주식 비중 줄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그리고 밑으로 10% 벗어나면은 그냥 주식 비중 늘리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은 주가가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를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높은 수준에 더 사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저평가됐는데 또 이럴 때는 불안해가 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저평가됐는데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네. 예, 자기 나름대로 하나 기준을 기준을. 마련해 놓고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금리, 뭐 환율 이런 매크로 변수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금리예요. 이제 금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제 미국 금리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미국 뭐 연방 기금 금리 이번에도 그 동결을 했습니다만 네. 뭐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아, 문제는 그 내리는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그렇죠.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6월부터 내린다고 그러는데 음.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가 2.2% 성장하는데 내년에 1.0으로 해놨더라고요. 내년에 소비가 많이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요. 예, 저는 오히려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빠르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5%도 장중에 넘어가지고 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제가 미국의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 한 4%예요. 10년 국채 수익률. 예, 장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장기적으로 같거든요. 네네. 근데 미 의회에서 적정 수준, 적정 명목 수준, 잠재 수준 성장 추정해 보니까 한 4% 나오거든요. 지금 채권 시장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 성장이 낮아지면은 예,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금리 계속 그 동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저 또 통화정책 방향 거기 결정에 있어 금통위원들은 하는 총재가 좀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네네.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가 3.8%로 나와버렸거든요. 아, 예상보다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경로보다 더 높게 나와버렸어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경로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떨어지니까 한국은행이 저 금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으니까 예, 제가 그 테일러 준칙으로 적정금리 추정하면은 지금 3% 이하로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정점치고 떨어졌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금리도 현재는 지나치게 높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4.3이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이미 우리도 적정 수준 넘어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가 뭐 기준금리 시간의 문제지 떨어진다. 네, 시장금리도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 채권 투자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적정 금리라는 게 이제 아니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그런 금리 수준인 거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명목 GDP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그냥 GDP가 아니라 명목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명목. 감안돼 있는. 근데 그 정도면 적당한데 지금 너무 높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런 부분이 맞다면 이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요즘에 이제 월가에 있는 구루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국채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빠지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뭐 그거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 재정 적자가 많아서 미 연방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국채 계속 특히 중국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미 연준도 지금 QT 뭐 양적 긴축 하면서 예, 국채 팔아야 되거든요. 어제도 파월이 계속 하겠다고. 네. 그것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금리 상승 요인인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거는 조금 더 단기적 요인이라 생각하고 중기적으로는 결국 금리는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이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1.0. 예, 물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내년에 2.7로 돼 있거든요. 올해 한 4.4인데 연평균. 뭐 이 정도 되면은 금리는 지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떨어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런데 국채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리고 보면서 또 그러면 이거 볼만한다 그러면서 국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죠? 네. 근데 결국 그 중기적으로는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경제 성장이고 물가 상승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여쭤보면서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금리가 좀 빠르게 낮아지지 않으면 예.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고통스러워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크레딧 이벤트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미국이나 우리나라 아마 그쵸. 겪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보니까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우리 기업 42.3%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42%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았다는 겁니다. 이자를 못 냈다. 이자도 네. 못 냈다. 네. 절반에 가까운 절반에 기업들이. 가까운 네. 기업들이요. 그만큼 금리가 오르니까 문제가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가계도 금리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미국도 2021년 뭐 2, 3월 그 무렵에는 미국의 가처분 소득에서 금리 부담이 1.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 통계 보니까 2.7%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1.2에서 2.7%까지 올라 버리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러면 금리 부담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도 이야기했습니다. 모기지 30년짜리가 2021년에 2.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8%지 않습니까? 8%. 네. 8% 근접하다 보니까 돈 빌려가지고 집을 미국 사람들이 못 사죠. 그리고 기존에 집을 산 사람들도 큰 집으로 옮기려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부담이 왜냐하면 그동안 크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는데요. 네. 그 집하고 뭐 다시 이거 큰 집 가려면은 네, 그렇죠. 금리 8% 내고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존 주택 거래량 보니까요. 거의 저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 2008년 그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조만간 집값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기업이나 가게한테 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정도로 이제 일단 보시는 거고, 네. 뭐 아주 큰 막 사단이 나가지고 막뭐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저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안 일어나리라고 어떤 보고 있는데요. 경우는. 네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뭐 극단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높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기업은 저 2007년, 2008년보다 부채가 더 높습니다. 음. 예, 그런데 그때 미국 가계 부채가 저 가처분 소득의 한때 13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지금 80% 이하거든요. 미국의 개인들이. 예, 네. 그때보다 미국 개인들이 네. 조금 더 건전해졌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물론 그 주가 뭐 채권 뭐 이런 주가 때문에 미국 금융자산이 올랐지만은 미국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되고 6배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부채가 1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6억이다. 금융자산 6억. 좀 빠지더라도 괜찮네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소비자 측면에서는 2008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서 개인들도 아무도 돈 못 쓰는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좀 버틸 만한 여지들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좀 차별화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데 미국의 그 중간가구 실질 소득을 보니까요. 네. 2019년 정점을 치고 지난 3년 동안 하락했어요. 아하. 한 저 4.7% 오히려 실질 가처분 소득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간에 미국 GDP는 5% 증가했는데요. 근데 중간가구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는 그냥 차별하죠. 상위 한 10% 정도만 많이 가져가고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으니까 아하. 사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2007년, 2008년 뭐 그런 위기로 가느냐 그 정도는 아니느냐 그 정도는 아닐 이게 것 같아요. 둔화는 되는데 둔화는 되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는 좀 이제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는 것을 반영해서 좀 안정화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달러로 대표되는 이제 환율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수님은 지금 이제 달러는 좀 더 약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달러 지수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보느냐 그에 따라 다른데요. 선진국대에서 그 달러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작년 10월에 그 114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올해 100까지 떨어졌죠. 그쵸. 예, 그리고 지금 106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100에서 106을 보면은 달러 가치가 올랐죠. 그쵸, 그쵸. 예, 근데 작년 9월을 보면요. 음. 114에서 지금 106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어느 정도 잡느냐. 그리고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예, 저는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그다음에 순대외 부채가 67%. 이런 거 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맞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어제도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전부 보니까 올 연말, 내년 말 유로, 엔, 위안 다 강세예요. 올 연말, 내년 가면서는 달러만 약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고요. 예,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해야 하는데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외환 중에서 71%를 달러로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올 2분기 보니까 59%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을 다변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예, 저는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처럼 달러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그리고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내년에 유로 경제는 지금 올해 정말 부진합니다.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져요. 아, 내년에는? 예. 아하. 그다음에 일본 경제는 올해 수준 유지하고. 네. 근데 미국 경제만 2.0에서 1.0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하. 특히 이번 3분기가 이제 막 4.9 이래 버렸으니까 그 숫자를 또 금방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그 3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4분기부터는 지금 저 GDP 나오 보니까 2.2%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 올해는 사실 미국 경제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강은 아닌데요. 맞아요. 내년에는 미국 경제만 상대적으로 나빠진다. 아,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너무 좋아서도. 올해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문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인데 네.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거는 우리 GDP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45%로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측면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수출이 보니까 뭐 앞으로 좀 몇 개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는 계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예상하면요. 내년까지 계속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고 무역 수지가 흑자 나옵니다. 이런 측면이 저는 환율 안정에 좀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수님은 이제 좀 더 큰 폭의 약세도 연초에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 뷰는 계속 유지되고 계신 건가요? 뭐 제가 생각한 그렇습니까? 만큼 우리의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저는 연말에 가면은 한 1280원에서 90원.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라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두 달밖에 그쵸, 그쵸. 안 남았는데요. 어쨌든 1,3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버텨주고 있고 좀 더 밑에 쪽으로 내려갈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달러는 원래 이제 미국의 경기에도 영향을 받지만 사실 이 달러가 가진 아주 특이한 성격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 달러가 강세가 됐던 부분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위험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제 전쟁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달러 지수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손해 때문에 올랐고 네. 최근에 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전쟁 하마스 때문에?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이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란까지 개입하면서 네. 뭐 호르무즈 해변에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러면 국제 유가 급등하고 네. 예, 그러면은 또 물가 오르고 미국이 또 금리 더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 달러 가치가 더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 유엔 등 저 국제사회가 지금 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너무 많이 지금 살상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 압력이 이렇게 큰 만큼
아마 이스라엘이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모르는 분야. 예상하기가 좀 어렵죠. 예. 네, 네. 예. 전쟁은 좀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내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을 생각할 때는 또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미국 대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전후로 이거는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고려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가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저 미국 주요 언론조사 보니까 정말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네. 0%포인트대.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이 내년에 상당히 좀 저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이요? 예. 네. 서로 저 가치의 격차가 예를 들어 바이든 지지, 민주당 지지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트럼프 지지하고 이 격차,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상당히 좀 저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 미국 경제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걱정한다는 걸 미국 사람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좀 걱정됩니다. 네.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중국 경제가 이제 좀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인도 경제, 아세안 경제. 그래서 뭐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가 2018년에 27%까지 올라갔다 지금 올해 20% 떨어졌지만은 아세안 비중이 그 18%, 인도 비중이 3%. 뭐 아세안하고 인도와 하면은 21%로 중국 그다음에 미국 18%보다 더 높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 경제가 사람들이 전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쪽으로 수출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둔화된 만큼 아세안 쪽에서 얼마나 보완해 주느냐. 네네. 이게 우리 그 수출 전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는 미국으로만 수출이 잘 됐는데요. 내년에는 저는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서리라 보는데요. 아, 이게 중국이나 아세안, 뭐 인도 쪽으로 네. 이쪽으로는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그동안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미국이 좋으니까 예. 이런 거였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교수님. 예,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고를 때 좀 뭔가 좀 올해는 막 2차 전지 해가지고 막 좋았잖아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 매크로를 많이 보시긴 하지만. 예, 저는 그냥 반도체가 좋아 보여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야말로 그 경기에 가장 민감한 종목. 그쵸. 선행 종목이죠. 예. 네네. 근데 앞서 제가 선행주 순환변동이 OECD 한국권의 2월 저점이고 통계청은 4월 저점을 쳤다. 이 선행지수가 올라가면은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빨리는 회복가 안 되지만 경기가 회복될 거예요. 이럴 때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주가가 가장 그 탄력을 받았었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삼성전자하고 선행지 순환변동체와 이게 주가를 비교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참 이게 그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뭐 아이들 뭐 성적으로 따지자면은 한 뭐 전교 1등 할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예. 이 기대감을 좀 내년까지는 좀 이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이익 보면은 뭐 삼성전자 이익 보면 아직도 그 반도체 분야에서 적자지만은 예, 서서히 좀 흑자로 전환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네. 삼성전자 뭐 올해 강의를 많이 가봤습니다만 네. 그 비용 전략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정된 투자는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경기 회복 사이클에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또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또 미국이 반도체, 특히 일본이 다시 80년대 영광을 찾겠다고 반도체에 좀 집중 투자하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장기적으로는 뭐 2업년이 되지만은 한 이번 경기 사이클이 우리가 경기가 저점을 치고 한번 회복되면은 평균 확장금이 33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2년 정도는 아하. 그럼 경기 확장 국면에 기대해 가지고 단기 순환 사이클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때 좀 계속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안 좋아질 때 계속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는 지금 올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구간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막 전쟁이 나고 막뭐 대선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예. 요 흐름은 좀 어느 정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이게? 평균 경기 확장 국면이 우리가 1972년부터 11번의 순환을 거쳤는데요. 수축 국면이 18개월이었고 확장 국면이 33개월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평균하면은 네. 33개월인데 뭐 평균에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가 있는데요. 뭐 평균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경기 확장 국면이다. 근데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뭐 높은 성장은 못 할 거예요. 네. 우리 잠재 성장 2%로 떨어진 만큼 2%를 조금 웃도는 성장을 하는데 이게 단기 사이클상으로는 회복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 영역인 건 맞으니 다시 또 고평가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조금 좀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망이 맞으면 좋지만 틀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 예. 리스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가장 큰 리스크가 중동 사태죠. 아, 만약 그 네. 이란까지 전쟁에 가담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되고 유가 급등하면요. 뭐 제 전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미국 경제에서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S&P 500에 19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였거든요. 네. 예, 그 선행성을 고려하면 미국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아, 맞아요. 미국 주가 그처럼 안 좋게 나오면은 사실 우리 주가도 오를 수는 없죠. 예,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리가 먼저 많이 올라 버렸는데 주가는 덜 빠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19개월 선행하는. 19개월 선행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19개월 후에 이렇게 금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면요. 네. 19개월 후에 주가는 정점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아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국면입니다. 네. 예, 그걸 고려하면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예,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주가도 추세적으로 오르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뭐 떨어지더라도 중간중간 또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반등 국면에서는 우리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면은 예, 우리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지금 힘든 국면이다. 그래서 요새 제가 중동 사태는 제가 모르니까 네. 예, 그거는 뭐 전문가들 의견 듣고 있고. 근데 전문가들 의견 들어도 전문가도 몰라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매월 미국 국제 수익률하고 S&P 500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서 네. 그걸 하는데 지금 방향이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네.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 주가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국면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지금 매달 모니터링을. 예, 네. 어떤 관계가 변했는지 지금 아하.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제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네. 우리는 대응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란이 뭐 침공한다.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른 것을 주가가 후 반영하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늘 현금을 좀 보유해야 현금을? 되겠죠.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꼭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은 채권에는 경기 물가가 채권에 다 수익률에 금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면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원금은 국채 투자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거 이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을 공부하다면은 경기 사이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현금, 일정 부분은 꼭 채권 투자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일별 모형, 월별 모형 가지고 예, 주가를 예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모형한 예측에서요. 5% 밑으로 벗어나거나 2로 벗어나면은 네. 예, 제 모델이 틀렸구나. 아하. 예, 저는 거기서 그냥 손실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확정해 버립니다. 그렇군요.
그 기준이 또 있으시구나. 예. 내가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이 모델이 맞을 수는 없고 예. 이게 뭔가 지금까지 맞아왔더라도 어느 순간에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떨어지는 면에서 제 모델이 오르게 나왔는데요. 네네. 5% 모델에서 예측보다 더 낮게 나왔다. 아하. 그러면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생각하고 예, 저는 뭐 손실을 처리해 보죠. 그렇군요. 고집을 하지 않고 예, 고집하지 유연하게. 예. 아, 이게 대단하십니다. 역시 다 대책이 있으셨군요. 대비가 다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 빠진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 가능성이 높다면 베팅을 했다가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고 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호석 아카데미에 이제 오랜만에 와주셨으니까 뭐 올해 말 뭐 내년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저는 늘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네네네. 금융으로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뭐 이사님이 하시는 것도 그런 네. 의미에서 참 우리 열심히. 시장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리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더라도 지금 주가는 여전히 그 저평가 뭐 10% 20% 제가 보는 경제에서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일정 부분 주식 사놓고 예, 그냥 기다리시면은 예, 수익률이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올려놓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